네,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습니다. 이번 암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죠. 4명의 북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태우 원장님. 네. 뭐 다들 저 김정남 위태위태하게 바라본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그렇죠. 결국은 일이 터졌습니다. 네. 첫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아, 독재 국가에서는 2인자가 되면 단명하는구나. 근데 이제 김정남의 경우에는 2인자도 아니었고 단순히 2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역시 권력은 무서운 것이다. 특히 독재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시각각 지금 진전되고 있고 그래서 속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가장 최신에 들어온 속보는요. 말레이시아 언론의 보도였는데요. 지금 용의자가 총 6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명 중에 1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여기까지가 최신 정보입니다. 그리고 6명의 용의자 중에 2명은 여성이고 네. 4명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여성 2명이 그 김정남이 표를 끊고 있는데 다가가서 도객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한 대표. 네. 이게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이게 지금 북한 여성인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추정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북한 여성이 무섭다 하면 북한 전반적인 여성으로 이렇게 편파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렇게 투입될 정도면 특수훈련을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받습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뽑혀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특수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그 인간적인 감정이 안 나요. 오직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바쳐 내 충성을 다해야 된다. 오직 그 일념 딱 그 신념 하나만은 딱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말 그대로 감정을 떠나서 사람을 죽인다는 그 감정을 떠나서 사람이 아니에요? 임무 오직 임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가끔 우리가 그런 첩보 로봇 영화 같은데 형군인으로 만들어낸 거죠. 첩보 영화 같은데 보면 외형만 사람이고 정말 인간 감정이나 이런 게 없는 이런 그 역들이 나오는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북한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간 병기로 준비하는 것이 네. 북한의 특수부대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것이. 그 김현희 씨 있잖아요. 전 북한 네. 공작원 얘기가 있어서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 뭐 인간의 뭐 감정이라든가 뭐 인간성 그런 게 다 마비된 상태죠. 물론 북한 사람들 북한 전체가 다 그렇지만 또 공작원이라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로지 저희는 인간 폭탄인 겁니다. 하라는 대로 예, 뭐가 임무 떨어지면 그리고 뭐 수령 당은 절대적인 거니까요. 이게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공작원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어릴 때 뽑는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 많이 첫째로 특수 신혼 관계 문제가 일단은 해외나 남한에 특히 친인척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입니다. 네. 친인척이 없어야 돼요? 해외나 남한 같은 데 친인척이 있는데 파견하잖아요. 훌쩍하게 버리면 끝이거든요. 맞아면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네, 뽑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고아 출신들도 또 많이 활용한다는 것 일가 친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내가 자폭 투신을 할 때 딸린 가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개 테러를 하고 나서 임무를 뭐 완수했거나 또는 뭐 실패하더라도 자결해라 뭐 이렇게 가르칩니까? 자결하는 거는 내가 노출된 당시에 살아서 잡히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교육을 할 때 애초에 그때 항일투사들 그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살아서 잡히는 것 자체가 반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결하는 모습을 알겠어요.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뭐 속보에는 베트남인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있는데 네네. 김 의원님 그 외국인도 포섭합니까?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그 2009년 2월 달에 그 대남 공작이나 해외 공작. 우리 사회는 공작하면은 굉장히 그 어감이 말이죠. 무슨 그 부정적이고 암울한 이미지가 있는데 북에서는 목적 달성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 사태가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은 김정일의 75회 생일을 앞두고 2월 달에 핵 미사일 뭐 도발하면서 그 와중에 그 어떻든 그 장남 장손이죠. 그 현재 살아있는 장남 장손을
해외에서 처참히 살해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노출됐을 때는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는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위장 술이라든가 자기들이 그 빠져나가기 위한 것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아 의해서 조직 범죄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베트남이 됐던 뭐 어떤 국적을 됐던 사람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다양한 공작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북한이 그 공작원으로 이용한다면 주로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돈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무기 거래를 하더라고요. 네가 이거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만한 무기를 주겠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인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방법인 거죠. 네. 지금 들어오는 속보 중에는 한 명이 지금 그 체포됐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미얀마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이게 우리가 무기를 줄 테니까는 이 미션을 먼저 수행해라.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은 정보 기관 간의 뭐 그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간 거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왜 더군다나 미얀마 탈북 한국 어느 가정이 미얀마에서 저희가 잡힐 뻔했을 때 김 탈북자 대표님이? 1인당 자동보총 한 종을 주겠다고 거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들고 간 무기가 북한 686 자동보총이에요. 저는 군 출신인데 무게 단번에 보고 알아맞추잖아요. 그 총안 자료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뻔하셨네. 그렇죠. 그래서 12명을 그 사람들이 통째로 넘겨받게 되면 자동보총 12종을 받는 건데 유엔이 다행히도 우리를 딱 막아서 가지고 유엔 분들이 그때 자기 주머니 다 털어서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을 벌어서 저희가 태국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 아까도 뭐 저희가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김정남이 지금 무슨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협 요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국정원의 그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5년 전부터 이게 그 암살 지시가 내렸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느낍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뭐 대안 카드죠. 예비 카드죠. 대안 카드. 예, 중국이 이 장정택을 좋아했고 또 김정남을 보호했고 그건 뭐 사실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정권의 변동이 생긴다면 대안 카드다. 중국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예. 저는 그 1990년대부터 미국 전문가들하고 만났을 때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가 변해야 된다. 변하면 장성택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장성택이 세상을 알고 실용주의자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듣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럼 장성택 위험하지. 제가 그때 90년대 장성택이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예.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네.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인자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후계자가 될 가능성 때문에 이제 죽은 것인데 그런데 과거 우리 왕조 시대에 세상도 모르는 어린 대군들 얘는 권력욕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의식도 없지만 얘가 언젠가는 본인은 권력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추대될 수 있다. 그래서 뭐 9살, 10살짜리 대군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경우죠. 자, 서상민 박사. 예. 그 중국이 장성택을 대안으로 생각했다가 네. 또 김정남을 대안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다.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좀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외교의 원칙이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국 외교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죠? 근데 이게 김정은이가 갑자기 지금 튀어오른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고 또 정통성이 약하고 그래서 북한 내에서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친중국 인사로서 누구를 배치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내지는 중국 공산당이 대안 카드로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김정남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근접 경호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뭐 혼자도 아니고 굉장히 허술하게 저가 항공사 뭐 이런 거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 관리해 왔던 걸 완전히 손을 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손을 뗐다면 왜 뗐을까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또 중국 내에서 예측하기를 사드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드는 저 김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반도 정세가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함에 따라서
북중 관계, 또 중국과 북한 관계를 더 밀착시키기야 아하. 할 필요성이 있고 남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그동안 좀 밀어놨던 서운했던, 예. 북한을 좀 가까이 끌어당길 네. 필요가 있었고 네네. 그럼 김정은이가 이게 골치처럼 생각했던 김정남을 네네. 이렇게 놔버리는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하나의 예측일 뿐입니다. 그 가능성 지금 대단히 중요한 예.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이 보호해온 김정남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중북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동아시아에는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을 겨루는 냉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네. 동맹국인 북한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해서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정상회담도 한 번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고 있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 겉으로는 북한을 제재하지만 뒤로는 북한을 지원하는 소위 이중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큰 구도에서 보면 김정남의 죽음이 중북 관계에 뭐 큰 가시적인 악영향을 그러면 미친다. 혹시 그런 믿을 수 중국이 없습니다. 김정남의 암살을 방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조금 그건 위험한가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는 예, 죽어도 나쁘지는 않다. 사건 예. 현장에 여자도 등장하고 돈도 등장하고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정남을 보면서 김정남만 보면 안 된다. 김정은을 봐야 돼요. 김정은이 의사결정. 네. 김정은이 항상 뭐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충동적으로 지시하라고 이렇게 내뱉은 말을 거둬들일 수 있는 체크밸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김정은의 오판이 5년 전에 지시하는데 아직도 유효해가지고 아하. 기회를 노리다가 지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 특수부대는 5년 동안 오로지 김정은의 저 지시를 그렇죠. 그래서 김영철이가 정찰총국장을 한 이후에 지금 다양한 그 시나리오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태를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번에도 정찰총국이 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뭐를 해외 공작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잘못됐을 때 책임 문제까지도 네. 거론되는 거기 때문에 김정남을 죽이도록 독살하도록 한 아주 드라마틱한 첩보 영화처럼 죽이게 한 것은 김정은의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함부로 한다. 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월 달이 어떤 달입니까? 지금 그 북한의 네. 광명성절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달인데 네네. 여기서 우리가 김정은의 그런 어떤 충동적이고 어떤 그런 의사결정 패턴 이거를 예의주시하는 것 같이 봐가면서 이제 북중 관계도 봐야 된다.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예. 네. 김정남의 지인 A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남에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나만 가서 보호받고 살라 했는데 씩 웃기만 하고 반응 안 하더라. 진짜 왜 망명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위협을 아니, 느꼈다면. 사실은 망명설이 그동안 몇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도 김정남이 망명하려고 해서 김정은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손을 봤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망명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한영 사건도 봤고요. 네. 이한영 사건 이후에 사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방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를 봤을 겁니다. 한국 사회는 북한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 꼭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달겨들면 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선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망명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 예, 있었지만 한국은 피할 곳이 아니다. 없다? 예, 한국은 네.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내에도 암살자들이 잠입해 있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 타겟은 그 고위 탈북자 그리고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타겟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탈북자에게도 독침 테러를 기도했던 사실이 있고. 네, 김정은 대표. 저런 소식 또 지금 하태경 의원의 저런 발언 들으면 당장 김정은 대표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런 위협을 가끔씩 많이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뭐 저는 2015년, 2016년 다 미국 가서 북한 대사관들하고 또 싸운 적도 있고 유엔 안보리 가서 뭐 북한 인권 증언한 것도 있고 국내에서는 네. 또 다양한 방송으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을 좀 못합니다. 아, 꼭 자차로만 이동을 하고 그런 부분이 신변보호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정보기관에서? 2015년에 그 유엔 가서 북한 대사들하고 싸웠을 때는 갑자기 그 투입이 돼서 2015년 연말까지는 신변보호 받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경찰관 분들도 힘들고 나도 같이 힘든 거예요. 내 모든 일거이투족을 계속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는 적당히 혼자 하자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사건 터질 때마다 같이 많이 긴장은 되는데 그겁니다. 결국은 저게 뭐가 되냐면 언론에 완전히 노출된 사람들이 실제 테러다 이런 문제는 결국 이 하나하나가 유엔에는 북한 인권 실태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된 사람들은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건드리지 못할 가능성. 그런데 보는 거죠. 지금 저기 김정은이 지시로 지금 탈북한 사람 중에 고위급 인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한 공작조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충분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같은 탈북민이지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같은 탈북민끼리 더 많이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장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람이 북한이 그 수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가족을 딱 인질로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상황일 때는 내 가족이 인질 잡혔으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이상하다 하는 사람은 바로 같이 서로가 같은 탈북민들끼리 경각성을 높이는. 혹시 그러면 김정하 대표는 이 유엔에 가서 증언을 하거나 또는 이런 방송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저기 협박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뭐 무서워서 감히 협박 못한 거거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이만갑 출연을 제안 뭐 어디 다른 예능 출연을 제안을 받은 친구가 방송 출연 못하겠다고 나한테 전화 온 거고 왜 이랬더니 누군가가 협박 왔대요. 출연하려면 해봐라. 너 어머나.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게. 그럼 목숨 걸고 나오신 거예요? 예, 실제 그런 협박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아이고. 네. 방송 출연 못 나가게 협박을 그런데 딱 출연 전날에.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게 간첩들이 이 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무슨 완전히 뭐 저 국경을 폐쇄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 정보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략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막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 정보기관들이 놀지 않고 다 파악하고 있는데 네. 지금 북한의 심적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그 임팩트, 영향을 주는 정보가 뭘까? 자유민주주의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김종하 대표처럼 거기 싫다고 간 사람들이 거기서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태영호 와가지고 뭐 활개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어떤 형태로든 바로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이 진실이 담긴 메시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뭐 여러 가지 노트텔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통신이 발달되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는 분들의 그 어떤 그런 그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 들어가서 동요하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단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효과도 노린 거다. 이번에 이 사건이 단순히 그 자기 뭐 이복형을 죽이는 그런 그 자기 왕권이 두려워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알겠습니다. 견제 조치한 거다. 이렇게 근데요, 그 원장님, 왜 저 옛날에 김신조 사건 때부터 김신조 씨도 잡히자마자 자결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경이 제압해서 결국은 이제 전향했잖아요. 아까 인터뷰 본 김현희 씨도 마찬가지죠. 그랬죠. 독살 기도했는데 살아났고 실제로 그 잡혔을 때 죽어라. 이거 진짜 교육을 제대로 시킵니까? 영화에는 맨날 그렇게 나오는데. 뭐 특수부대 훈련에서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잡히면 여러 가지 정보가 유출되고 다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마 그렇게 시킬 겁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자기 목숨 자기가 끊는 게 쉽지 않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교육 받았을 때 저희 특히 우리 국경경비 총국 산하에서 두 명이 이렇게 배 타고 배가 떠밀려서 내려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연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남한에서 남조선에서는 일단 우리 사람들 잡게 되면 뇌를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밀을 불든 불지 않든 상관없이 뇌로 이렇게 해서 정보를 다 빼낸다.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 절에 죽어야 된다. 이러한 자폭 정신 교육을 그런 식으로 줍니다. 우리한테 큰 딜레마는 말이죠. 예. 우리처럼 개방된 사회에서는요. 누구를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겨들면 완벽한 방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다 못 막아요. 글쎄 그래서 말이에요. 사실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거는요. 결국은 정부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두 번째 문제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맞대응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그러면 경우에는 우리도 그럼 누굴 보내서 암살을 해요? 이스라엘식이라면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눈에는 눈으로. 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데 이게 보복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풀어서 보호하는 문제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부가 앞으로 참 큰 딜레마입니다. 지금 김정남의 살해 문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주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엘리트층들이 많이 탈북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엘리트층들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적인 공갈일 수 있는 경고일 수 있고 또 대대적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다양한 전 세계 또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많은 탈북민들 한테도 상당히 위협적인 메시지가 될 수 맞아요. 있다. 이런 문제가 볼수 있죠. 그 전까지는 뭐 이게 북한에서도 탈북을 하면 이 사람들 북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 못 해갖고서 막 이렇게 이제 비하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탈북을 하니까 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독재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 권력 핵심이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이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징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탈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그 정권이 유지됨으로써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고위급 관료들의 이탈이 많아졌다는 것은 네. 북한 사회가 이미 정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체제 안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게 단발 사건이 아니고 이게 일련에 이어지는 지금 흐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탈북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은 점점 포악하고 잔혹하게 대응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계속 고립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김태우 원장 말씀이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북한을 좀 끌어당기려고 할 거다. 그러면요. 예. 사드 때문에. 예, 큰 구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정남의 암살은 그보다는 작은 변수이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보고 북한에 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은 사실 증명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백두혈통의 적법성, 정통성에서 부족하죠. 경륜 없죠. 신격화 안 되죠. 또 뭐 충성심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충분한 조건은 만들어졌는데 이게 네. 큰 일이 생기려면 필요한 조건은 만들어졌는데 충분 조건이 같이 붙어야 돼요. 그건 어떤 변화를 격발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생겨야 되는데 네. 여전히 북한 체제에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군요. 예. 근데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점은 다를지 몰라도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에 뭐 3대 세습을 비판했다는 인터뷰 과거에 또 그거를 얼른 후회하고 그 발언을 후회한다 그러긴 했지만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김한솔 같은 경우는 SNS에다가 뭐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이런 뭐 얘기를 했다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삼촌이 왜 독재자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매를 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떨 것 같아요? 어차피 북한이라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두사 사람들. 그런데 김평일이는 지금 좀 다르잖아요. 어찌 보면 위협이 김평일이가 더 될 수도 있는데 네. 김평일은 지금 가만 내버려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있냐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김정남이하고 김한솔이는. 아하.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을 어느 정도 들어야 되고 통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리 밖을 튕겨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더 두게 되면 이건 완전히 우리 집안 안에 아킬레스건이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서 뭐 암살했을 그러면 가능성. 김한솔 뭐 지금 뭐 이미 김한솔도 죽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뭐 그런 것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한솔도. 김한솔 문제도 좀 심중하다고. 심각하다. 봐야겠죠. 예,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한솔도 심각한데 북한 사회가 그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잖아요. 여기서 아까 김정남이 죽은 현장이 고가 항공이 아니고 저가 항공이잖아요. 네. 이 모든 사건에는 돈 문제가 한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돈줄 조이기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쪼여드니까 엉뚱한 사건이 이게 벌어지고 이것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안 됐단 말이야. 무슨 백두혈통이. 백두혈통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백두혈통도 아니고 황태자도 아니고 비운의 황태자도 아니고 그런 그 로맨티시즘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 지금 북한이 저렇게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것이 자중진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우리 국익이나 국가안보 전략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 국제사회 공조에서 돈줄을 계속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어떤 대화로 나오든 항복을 하든 뭐 나올 텐데 지금 이거를 그 어떤 그 왕조 시대의 치정사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네. 우리 이 국가안보 전략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그렇죠. 또 좀 더 강력한 이런 압박이 어쨌든 효과를 거두고 있고 계속돼야 된다. 예,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뭐 같은 의견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명의 전문가분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